오늘은 저희 뉴스픽을 대신해서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주요 인물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인수 기자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사실 장인수 기자도 그렇고 뭐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그분들은 직접 대면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분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 모시고 사건의 전말과 숨겨진 이야기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명품백 보도가 나간 이후에 되게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 그래요? 나갈 때만 나가고, 예,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전까지 사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본인에 대한 소개나 활동 이런 걸 좀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재미교포 미국 시민권자 목회자고요. 그냥 로컬 처치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북사역, 통일운동, 그다음에 강연 활동, 집필 활동을 위주로 하고 그 타이틀이 이제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 미국 바로 알리기 운동, 남북 문제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와서 활동을 해요. 1년이면 8개월, 9개월 동안.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없이 저는 외국 교포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하는 사람으로 지금 체킹이 돼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NK비전 2020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 소셜 무브먼트 그룹입니다. 그 산하에 5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 역사, 네. 경제, 문화 파트, 역사 파트, 네. 뭐 이런 5개 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남북 화가들의 미술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다음에 뭐 손정도 목사 학술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는 남과 북의 역사적인 문제 학술 활동 그거 가지고 또 교류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남북 문제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한 20여 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책들 중에는 세종도서, 문화우수체육도서 뭐 그런 거 돼가지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 보니까 경기도 양평이 고향이시고 95년도에 대북 사역 통일운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NK비전 2020 이거를 98년도에 설립하신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네요. 저희가 알게 된 것으로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외 총회 남가주 노회 소속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시간이 뭐 나한테 15분뿐이 안 주어졌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해볼까요? 다루지 말고 네. 이 사건의 본질만 다뤄도 15분이 훌딱 가버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네. 예, 본질을 못 다룰 것 같습니다. 몇 마디 하다가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본질을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평화 목사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북한 방문 이력이나 국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 국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북한을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체킹을 한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박근혜 때 은밀하게 저를 이제 북을 다니니까 방북 활동을 하니까 조사를 한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결말을 지으려고 저를 이렇게 소환하고 했는데 다 무혐의로 무혐의로 다 처분된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사실은 이 프로필을 왜 자꾸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는 그 계기나 경위나 이제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 사실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북 사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것, 또 북한에 그 관여하고 그들의 삶에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이거 다 우리나라 통일하고도 다 관계가 있는 것일 텐데 그렇죠. 여기에 관여를 왜 하게 됐는지. 북한을 가는 목적이나 이유가 북을 다 갔다고 해서 또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북에 가서 뭘 했느냐. 뭐 보건복지 식량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교회 종교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학술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거였죠. 뭐 제가 뭐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이런 거. 미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남한과 북한 우리 조국이 동시에 같은 앵글로 바라보이고 또 너무 우리 한국의 우리 동포들이 북을 너무 70년 동안 이제 78주년이 되는데 분단된 지 올해가 거의 80년 가까이 그냥 반공의 그 너무 이데올로기에 찌들려 가지고 너무 북을 악마화하고 있고 부정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강연이나 집회를 통해서 해왔던 일들은 북을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객관적 시각으로 제가 이제 강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인기 강사로 제가 가장 많은 강연을 했겠죠. 네. 뭐 그거는 뭐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여러 군데서 다 불러주고 지자체, 종교 뭐 많은 곳에서 다 그렇게 해왔죠. 이 사건하고 무관하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정당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 유엔 회원국이고 뭐 우리가 뭐 190개 국가 뭐 수개국이 있다면 거기는 180개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국가 체제라는 거지. 우리는 막 집단으로 얘기하잖아. 북한 공산 집단 네네. 뭐 그런 걸 좀 벗어나자는 거지 뭐. 네. 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지도자급 혹은 뭐 이런 분들에게 상황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게 이번 상황의 시작이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제 강연 활동, 집필 활동하고 연계가 됩니다. 늘 뭐 이제 대중 강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강연 시간에 질의응답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선 기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거친 언사로 뭐 북을 적대시하고 뭐 선제 타격이니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 강연 대상자들이 이제 뒤풀이할 때나 질문할 때 목사님이 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번호도 그런 사람들이 적어줘서 알았어요. 내가 김건희 여사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네. 연락해보라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캠프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직접 연락해서 뭐 조언 좀 일단은 뭐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념과 성향은 달라도. 그래서 접촉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처음 연락을 시도하신 게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그 대북 공약을 듣고 나서 좀 얘기를 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10년 동안 여기 와서 제가 하는 방향하고는 너무 어그러지고 그릇된 공약이나 이런 대북 간 통일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좀 심각하게 생각했죠. 네.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 사건 있은 직후 바로 제가 김건희 여사하고 그때부터 이제 컨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굉장히 깊이 하셨어요. 전화 통화는 7시간 녹취록 사건을 이제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메신저로 저는 또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국제 전화로 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럼 혹시 김건희 여사 이전 정부에 있는 인사들하고도 이런 식으로 접촉해 본 적이 있으세요? 뭐 문재인 정부도 많이 조언해 줬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북측에서 방남이라고 그러죠. 네. 방북의 반대말. 방남을 하게 되면 일정을 어떻게 짜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조언을 한 적도 있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쪽 기관에서 내가 디테일하게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프라이빗이 있으니까 그래서 2박 3일짜리도 짜준 적이 있고 3박 4일짜리도 짜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하고도 혹시 뭐 만나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뭐 그런 국정에 관여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여사를 저거 했는가 하면 이명수 기자를 캠프 관계자들을 앉혀놓고 모아놓고 특강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김 여사가 캠프에 관여를 하고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분한테 직접 들어가는 게 좋지 무슨 일반 무슨 캠프에 일반 사람하고 해봐야 시간 낭비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사한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명수 기자한테도 내가 디테일하게 이미 들었고 서울의 소리도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의 소리 접촉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북한에 이슈가 있든지 천안함 사건이 있든지 정광훈 이슈가 있든지 이럴 때마다 특별 출연을 많이 해왔고 네. 대선 기간에도 네.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를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매주 내가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그 대북 통일관 이런 거를 내가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윤석열을 가장 많이 비판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비판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건 치우침이 없으니까 네, 이재명 양쪽 다 후보가 공정하게.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한 거를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대선 캠프에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저는 뭐 남북 문제, 통일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 이런 걸 떠나야 된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하나의 그 띠임이 있고 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아래서 뭐 누가 집권을 하든 그런 게 제 어떤 철학이시고 캐릭터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저랑 예. 같으시네요. 사실 저도 그러신가요? 같은 예, 생각인데 예. 사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이상하고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지금 좀 전에 바로 말씀하신 게 김건희 여사랑 접촉을 시도하신 게 처음이 이명수 기자하고 이 김건희 여사 사이에 녹취록 7시간 녹취록 이 얘기가 한창 되고 있을 때였다. 녹취록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 터지고 난 직후에. 자, 그러면 그 사건이 터졌으면서 그때 당시에 좀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또 국민의힘도 그러면은 그 전부터 아예 친분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이고 어쨌든 남북 간에 좀 전향적인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접촉을 해오면 혹은 카톡으로라도 뭐 얘기를 해오면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영부인이 될 사람이라면 혹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거. 나는 목회자잖아요. 나는 일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이 그냥 계속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 가고 이래서 이제 평생 목회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적으로 봤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곤혹을 치르고 또 많은 또 의혹에 시달렸잖아요. 대선 네. 기간에.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사가 마음문도 열고 그러면서 많이 소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화의 소재도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앙 얘기, 뭐 가족들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야기. 또 내가 또 영부인이 된다면 당선된다면 어떤 쪽으로 영부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했고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항상 여기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12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3월 첫째 주에 항상 나와요. 2월 말이나. 개표 결과를 하는 날 내가 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 개표 결과 할 때 김 여사하고도 개표 결과 나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을 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개표 결과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부인이 되면 이제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말 소수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업을 삼아서 그냥 퍼포먼스 말고 역대 영부인들이 뭐 크리스마스 되고 뭐 성탄절 되고 그러면 뭐 적시자서 찾아가고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거기에 천착을 하면 의욕을 품고 당신의 안티 세력들이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의욕이 해소될 것이고 진정성을 알 것이다. 또 그게 영부인의 역할이다. 너무 이렇게 의욕이 많은 분이 나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고 또 재미난 것은 당선되자마자 이제 언론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첫 인터뷰할 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셨어요, 본인도. 제가 영부인 되면 사회적 약자 돌본다는 말도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소통을 해왔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고 이 목사님 얘기를 내가 이렇게 뭐 자기가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반영해서 남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비록 메신저고 이렇게 대면을 안 한 상태지만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소통이 됐죠. 신기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관련 조언을 위해서 몇 차례 연락을 했던 거고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후에 취임식도 초청받으시고 뭐 근데 많이- 그게 연결이 돼서 뭐 그랬는지 대통령실 취임식 초청을 하셨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이러시던가요? 어떻게? 뭐 그냥 취임식 초청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주인공이 대통령과 부인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초청하는 거는 맞죠. 뭐 우리는 뭐 극우 유튜버들도 초청하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도가 돼서 알고 있듯이. 나경원 의원도 자기 초청 못 받았다고 되게 안타까워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라호 때 국빈만찬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일반 초청 일반 그 취임식 10시에 하는 선서식을 네네. 말한 거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또 130명, 14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40명 초청받은 신라호 때 국빈만찬도 초청을 받았죠. 네.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그냥 순수하게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사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 이제 이 정도로 그 얘기가 시작이 되신 거겠죠. 아니죠. 뭐 내가 대선 후보 부인을 알아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무슨 내 기득권을 누리거나 뭐 자리를 내 외국 국적자인데 뭐 여기서 자리를 얻겠습니까? 그냥 나는 북한 정책,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같은 뭐 전문가의 입장이니까 그걸 좀 제시해주고 어떤 진보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하라는 뜻에서 이제 해주려는 거였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제일 처음 실제 대면한 거는 언제예요? 그건 뭐 이제 신라호 때 국빈만찬 할 때 한 4시간 가까이 했어요. 그 잔디밭에서 칵테일 타임이라고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실내에 들어가서 이제 본 행사가 있었는데 본 행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 축하 연설한 거 외에는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그냥 각자 그냥 사담하고 다니면서 이제 잠부딪히고 이거였으니까 그때 대화를 많이 나눴죠. 많이 나누고 했죠. 그때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좀 있었나요? 거기서야 뭐 의전적인 없어요? 의례적인 대화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외국 사절도 있고 국가 원수급, 국가 수반급의 축하 사절도 있고 또 뭐 여야 당 대표들도 있고 10대 그룹 총수들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 인사치레 정도 얘기고 뭐 소소한 얘기고 저는 북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뭐 이제 오신 참석자분들한테 잠부딪히면서 네. 셀카 촬영도 같이 많이 했고 네. 북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기업인들한테는 북한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새 내각한테는 북한에 대한 우리 어떤 이 통일 정책, 통일부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근데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슨 인사청탁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으시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1차 접견.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 이후에 6월 달에 취임식이 5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이제 제가 접견이 성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의전적인 만남이었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진짜 어떤 의견 교환을 나눠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접견이 성사됐고 그때 이제 인사청탁하는 전화를 받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넘게 아마 그때 접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했는데 한참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앵커 노 변호사님하고 저 거리도 안 될 정도로 가까운 네네. 데서 전화를 받으시니까 엿들으려서 엿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은 거지 뭐. 그렇죠. 예, 들리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금융위원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받고 뭐 이것저것 통화를 하시면서 필기도구를 찾으니까 저하고 대화하는 장소에 뭐 이렇게 다과나 이런 것만 있지 필기도구가 없으니까 뻘떡 일어나시더니 등 뒤에 여비서 책상으로 이동하셔서 두 여비서가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등 뒤에. 항상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거기서 메모 한참 하는데 그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 부부라 해도 베갯머리 송사, 이불 속 송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보, 뭐 퇴근하면 내 의견은 이런 겁니다. 할 수가 있고 나한테 이런 전화가 와서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이면 내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인사권자의 포지션에서 막 그런 거를 내가 디테일하게 들은 거죠. 좀 놀라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문하고 당부한 그 영부인의 그 캐릭터가 아니라 심각하게 국정농단 인사개입을 한다는 걸 내가 캐치를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전화가 오면 일반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가서 받고 오든지 아니면 앞에 누구랑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 통화하자고 끊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지 능력도 없고 오히려 그거를 나한테 내 앞에서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지. 내가 어떤 이런 지금 권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각하게 내가 생각을 했던 거죠. 저야말로 영부인하고 무슨 관계가 그러거나 뭐 관계를 단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지내면 좋은 거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닌 거라서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숙소 아파트에 돌아왔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목사라도 기도는 잘 안 하는데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이명수 기자도 바로 안 만났어요. 한 달 동안 거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는 뭔가 이거는 체킹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명수 기자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다음에 인사 접견이 다음에 또 여사를 접견하면 뭔가 이게 채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녹음기 얘기가 나왔는데 녹음기는 편집도 되고 위조가 되니까 영상 촬영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는 사실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하고 몰카는 이게 그렇죠. 매칭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공익적인 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넥타이로 된 것도 있고 안경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시계도 있고 몰카 종류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점잖은 걸로 전자 손목 시계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거를 중국 제품을 오다를 해서 사다 주더라고요, 이명수가. 그리고 나서도 내가 액션을 안 취하고 무슨 액션을 취했는가 하면 이거는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를 내가 느꼈고 이게 여사가 어떤 대통령실의 권한을 다 본인에게 집중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한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으니까 내가 테스트를 좀 해본 거죠. 그래서 휴가 때 작년 휴가, 그러니까 첫 해 대통령 되자마자 맞이한 첫 휴가가 이제 막 보도에 막 나오길래 사실은 물난리가 나서 못 갔어요, 그때. 그냥 집에서 휴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휴가는 이제 대통령들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8권을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위스키도 한 병 준비를 했어요.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책만 읽겠어요. 그래서 밋밋하니까 술도 마시라고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이 반입한 물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를 내가 체킹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부속실, 경호실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시에 들린 거예요, 이거는. 미리 비서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더니 여사가 외부 일정 중이었어. 커머나 컨텐츠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비서한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경찰 지키는 이런 분들이 선생님 이거 여기 두시는 것보다 문 앞에 두는 것보다 저희들을 따라서 검색대 가서 검색을 마치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다구나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커머나 컨텐츠 앞에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일반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 현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죠. 당선자 신분 시절에 대통령 내에 사저로 쓰고 있으니까. 갔더니 굉장히 큰 검색대가 이제 데스크탑 같은 그런 검색대 규모가 딱 설치되어 있어서 딱 거기에 이제 제가 맡긴 물건을 검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접수를 했어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제 거소증 번호 적고 폰 번호 적고 신상 다 적으라 해서 접수처가 있어서 적고 술은 액체잖아요. 사실은 이게 청와대 시절 같으면 이거 꿈도 못 꾸는 거죠. 그게 뭐 폭발물일 수도 있고 독극물일 수도 있고 검색하고 책도 이렇게 8권 제가 쓴 책을 이제 통과해서 맡기고 왔죠. 그걸 보고 나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내가 이제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한번 넣어보는 거로 했는데 취임 100일을 맞이해 가지고 5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8월 2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취임 100일이. 그때는 내가 그때도 불시에 들려가지고 그때는 카드를 한 장 썼어요. 축하 카드.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 그러나 국정이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밝은 국정을 해달라고 예쁜 여학생들이 뭐 사용하는 램프 있잖아요. 한 2, 3만 원짜리 램프하고 배상 면가주라고 하는 술 한 병을 같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경비하는 일반 경비가 근무하는 카운터에 맡기고 찾아가라고 비서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가서 접수가 됐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고 이런 외부 반입 물질이 들어가는 걸 내가 알고 이게 심각하다고 여겨진 거죠. 아니, 네. 선물을 그렇게 꼬박꼬박 하셨네요. 가실 때마다. 선물 안 하고는 못 봐요, 그러면? 아, 선물보다도 네. 이제 부속실이 없어지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조사하고 감찰실이 이 세 개를 폐지했잖아요. 이 세 개를 폐지한 것 자체가 시스템의 붕괴의 절정인 거죠. 첫 번째 시스템의 붕괴는 청와대를 안 들어간 거고 그 70년 이상을 구축해 놓은 청와대의 그 모든 거를 탈피해서 네네. 들어간 게 1차 시스템 붕괴고 2차 시스템은 세 개 기관을 이제 폐지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부인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거죠. 뭐든지 맘만 먹으면 인사청탁, 국정기입 다 가능한 게 모니터링, 필터링, 검증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그렇지. 돼버린 사각지대가 거잖아요.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한번 내 입장에서 인사청탁 전화를 받은 그 상황부터는 계속 내가 체킹을 한 거예요. 크로스 체킹을. 어떤 물건 선물이라는 미명하에. 일부러.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아까 그 시스템이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공직자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걸 구분을 제대로 하는지, 특히 뭐 경호나 이런 쪽이 제대로 확인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그렇죠. 싶다. 예,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영부인하고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교감이 있었었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신뢰도 좀 있었었고 라포 같은 것도 사실 초창기에 형성이 됐었을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다 보니 오히려 좀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었던 거잖아요.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뭐.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혹시 연락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질문이 막 패스됐네요. 좀 시간이 조금 네, 나중에 애매해서. 한번 또 다시 네, 제가 차분히 한번, 불러주시고 예. 그냥 급하게 패싱하지 마시고 하다가 중단돼도 하던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직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조하는 일에 충실하고 뭐 어떤 외국 순방이나 이럴 때 그 의존적인 거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거의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제가 영상 촬영 사탄에 공개한 거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일을 해 보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워딩이 그냥 그게 착각이야, 착시 현상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가 제일 나는 충격적인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국정을 나머지 3년만을 잘 하시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거를 터트리고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렇죠.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단속 잘하고 대통령도 출퇴근 열심히 하고 대통령한테 공권력을 붙여줬잖아요. 군인을 붙여주고 공무원을 붙여주고 경찰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의 모범이 돼서 일찍 출근을 해서 정기적인 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그 용기를 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의 소리가 출퇴근만 체킹하는 기자들이 2명이 있다고요. 막 9시 출근, 10시 출근, 11시, 12시, 1시, 2시, 3시 막 그냥 입에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출퇴근하고 되겠냐고요. 공무원을 그 모범적으로 하는 대통령은 뼈를 깎는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국정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내가 터뜨렸던 거고, 정치권이나 뭐 이제 야권이나 안티 세력들 이런 분들은 이것을 탄핵이나 퇴진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 정부는 자정 능력도 없고 개혁의 의지도 없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제 입장을 누누이 밝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정말 큰 여러 가지 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우리 목사님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제가 좀 더 길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모시고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